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82페이지 요약집이죠. 요약집 82페이지 보시면 소유권의 취득이 나옵니다. 일단 1번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해 가지고 소유권과 재산권입니다. 그러면 취득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당권입니다. 왜냐하면 취득 시효하려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야 되는데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하죠? 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취득 시효할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시효에서 일반 취득 시효에서 뭐가 나오냐면 점유 취득 시효가 나오는데, 기억 취득 시효 대상에서 첫 번째 한 필지 토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동산 토지의 일부라 하더라도 취득 시효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 시효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유재산이죠.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취득 시효 못합니다. 다만 일반 재산, 용도가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 시효 가능하다는 거,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첫째, 부동산 일부라 하더라도 취득 시효 가능하다. 두 번째,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효 인정이 되고요. 세 번째, 국유재산 중에서는 일반 재산만 취득 시효할 수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니은, 디귿, 리을의 내용이 나오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점유 취득 시효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지나면 취득 시효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취득 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무슨 점유해야 되느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한다. 이렇게 민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의여야 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럼 반대 해석상 악의 점유자라도 취득 시효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과실이 있는 점유자도 취득 시효할 수가 있고, 또 점유한다면 간접 점유자도 취득 시효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 자주 점유죠. 자주 점유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매매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있어야 자주 점유고요. 그래야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득 시효가 가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바로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닙니다. 등기를 하면 그때 비로소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시기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말은 취득 시효가 완성되는 순간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되는 거죠?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된다는 거고요. 이 등기 청구권은 아직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법적 성질은 뭐가 되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라는 거죠. 따라서 등기는 누구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점유는 죄송합니다.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 점유는
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됐어요. 그럼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생기고요. 이 등기 청구권은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죠? 병이니까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21년 됐을 때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정에게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생기죠. 왜냐하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는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냥 20년이 되는 순간 등기부 등본도 보고 거기 나와 있는 사람에게 뭘 청구하면 돼요?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되니까요. 다만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정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큰 틀이죠.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보자고요. 점유 개시 기산점, 시작점을 원칙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느냐. 만약 을이 이 시작점을 뒤로 늦출 수가 있다면 이 정을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이 피해를 본다는 의미죠. 따라서 을은 점유 개시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을이 임의로 선택했더라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겠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이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끝났고, 그 다음에 21년 됐을 때 정한테 팔아먹으면 을은 정에게는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니까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뭘 청구해야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이 손해배상 원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다.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병이 정한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수용을 당한 거라면 이때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당한 거는 고의가실이 없으니까요. 다만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꼼꼼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림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림 밑에 2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 이 점유는 자주이고 평온하고 공연해야 된다는 점은 같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선이고 무과실입니다. 자, 그러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는데 10년 내내 선이고 무과실이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개시하는 동안에만 시작하는 동안 선이 무과실이면 되고요. 또 이전 등기 받을 때도 선이 무과실이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등기했더라도 자신에게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다만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뭐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불공정에서 무효든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든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이 무효의 원인이 후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도 등기도 10년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유 등기를 꼭 한 사람이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긍정합니다. 따라서 꼭 한 사람이 10년간 등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이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 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 을이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면, 물론 을의 등기는 무효고요. 을은 뭐가 없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근데 을이 지 것도 아니면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인도도 해주고 이전 등기도 해줘서 병이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병은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병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고요. 병은 선이고 무과실이어도 소유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다만 몇 년 버티면요, 10년 버티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선유 무과실은 언제만요? 점유를 개시할 때만 필요하다. 따라서 을이 병에게 목적 토지를 인도할 때 병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나중에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한다는 취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병이 정한테 팔았다, 그죠? 그래서 병도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데, 만약 병이 10년이 지난 후에 팔았다면 당연히 정은 소유권을 갖겠죠. 근데 만약에 7년 지나서 정에게 팔아먹었을 때는 정은 3년만 플러스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왜냐, 우리 판례는 등기기간의 합사를 인정, 점유기간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암명의자와 합산해서 10년만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에서 취득시효의 효과에서 원시 취득이다. 그 다음에 2번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다. 3번 소급해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는데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죠? 점유 개시 시부터 소유자가 된다. 4번 시효 이게 포기해가지고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완성된 후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유의하실 것은 단순히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는 소유권의 포기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선점 습득 발견. 자, 주인이 없는 물건은 먼저 잡으면 소유권을 갖는데요. 이걸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한 가지인데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선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주물이 부동산이면 국가 소유다. 따라서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에 하나죠? 동산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2번 유실물 습득과 매장물 발견인데, 일단 유실물 습득은 몇 개월간 공고하냐면 6개월 동안 공고합니다. 6개월 동안 공고하고 그랬는데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갖고요. 매장물의 경우는 몇 년간이죠? 1년간 공고하고요.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 그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매장물의 효과에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안영찬이 개똥이 밭에서 삽질하다가 일제시해 때 금괴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금괴는 1년간 공고를 한 후에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발견자인 제와 그 포장물, 땅 주인인 갑돌이가 반씩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1번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됐어요.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2번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요.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요 가액의 비율이란 말 밑에다가 밑줄 치시고 부합 당시 요거 하나 좀 주의하세요. 언제의 가액이냐면 부합 당시의 가액이에요. 현재의 가액 비율로 그럼 뭐죠? X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지 마십시오. 원칙이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갖는 거고 예외가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죠. 그 다음 3번 부동산과 부동산이죠. 부동산끼리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부합합니다.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1층 건물이 2층으로 중축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2층 건물의 소유권은 1층 건물의 소유자가 갖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게 되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증축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4번 토지와 수목이죠.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으면 당연히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거가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을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나무를 심었어요. 부합하니까 땅 주인 거가 되고 만약에 임차권이다 지상권이다 뭔가 권한을 가지고 나무를 심었다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권자, 지상권자 여전히 그 나무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겠죠. 5번 토지와 농작물이죠. 부합하지 않습니다. 요건 필요 없어요. 명인 방법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허락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아니라 경작자 소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공동 소유해가지고 박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꼭 숙지하셔야 되는데 일단 개념은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고요. 얘가 뭐가 있죠? 교회나 종중. 또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이죠. 조합은 뭐죠? 동업자. 그래서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이고 두 가지를 제한 나머지 모든 공동 소유는 다 뭐가 되냐면 공유가 됩니다. 자, 지분에서 공유는 지분이 있고요. 합의도 지분이 있고 총유는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죠? 지분이 없다는 점이고 또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합의는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공유는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고 합의는 조합체가 해산하지 않는 한 합의물은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총유에 대해서는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아예 그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복난이고요. 하나 추가할 것은 뭐냐면 합유 지분이 상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합유 지분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해서는 보존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단독으로 하고요.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지분의 과반수로 하고요.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합니다. 그 다음에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인데 이러한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 특히 보존행위도 사원청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공유. 그래서 의의는 뭐냐면 공동소유의 원칙적 형태가 공유다. 이런 말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2번 공유의 지분에서 지분의 비율이 나오는데 2번 지분의 비율 또 소유권의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유에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박스로 정리해둔 그 박스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유는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결국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라는 논점이죠. 따라서 목적물에 대해서 전부라는 말은 공유자가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배제를 청구할 때는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거고요. 소유권에 대해서 일부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게 된다는 논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사례는 이런 거죠.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이 각 2분의 1인데 병이라는 놈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병에게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디를 반환 청구하느냐? 2분의 1을 반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한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만 청구하게 된다. 이 논리를 꼭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런 사례죠.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의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병이 사용 수익하고 있다. 근데 병이 불법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과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이때는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다.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죠.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가반수로서 결정하고요. 갑의 지분은 3분의 2입니다. 가반수가 넘었죠. 따라서 갑은 단도로 병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병은 정당한 뭐가 돼요? 임차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병의 점유는 적법한 거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병이 누리고 있는 이득도 적법한 이득이니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하느냐? 요 갑에게 3분의 1 범위 내에서 갑이 받은 차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건이 해결되는 거니까 요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이 핵심이죠. 근데 나머지 것들 지분의 내용 해가지고 1. 소유의 비율이다. 그 다음에 2.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은 양도할 수도 있고 담보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고요. 3번 공유물의 사용 수익인데 어디를 사용 수익하는 거냐면 목적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하게 되고요. 3. 공유 지분의 탄력성 해가지고 공유자 중 한 분이 사망했으면 그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뭐가 되죠? 흡수가 되고요. 4번 지분권의 기한 청구권은 뭐죠?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유자 사이 공유관계에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관리는 지분의 가반수로 2번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3번 공유물에 대한 부담은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게 되고요. 만약에 1년 이상 공유자는 누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유자는 공유 지분에 대해서 매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4번 공유 관계의 대외적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전원이 함께 해야 된다. 이 정도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공유물에 뭐가 나오죠? 분할이 나옵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다만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넘지 못하고 이러한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2번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서 1번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다라는 말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임을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협의 분할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을 진짜 딸라 가졌다. 그럼 이게 뭐죠? 현물 분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돈으로 줬다. 그럼 뭐죠?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이고 제3자에게 팔아먹고 그 매매 대금을 갑과 을이 나눠 가졌다. 이게 뭐죠? 대금 분할이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법적 성질이 매매고요. 현물 분할은 법적 성질이 교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협의 분할은 매매 아니면 교환이에요. 따라서 두 가지죠. 첫째, 매매 아니면 교환이니까 공유자 간에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또 매매 아니면 교환이라는 말은 계약이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분할하게 되는데 이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뭐죠? 형성 판결이죠. 그죠? 왜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뭐예요? 형성권이니까요. 따라서 이때는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라는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협의 분할은 매매 아니면 교환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해야 되지만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소유권, 물권이 변동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재판상 분할도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경미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용익물권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